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요한 혁신위 최후 통첩 D-Day 역시 오늘입니다. 인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죠.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복잡한 정치권 현안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었죠. 유치에는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렇지만 유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의 경제적 성과 경제본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요일을 말씀드리면서 네. 금요일이랬는데 이게 지진 문자에 영향이 아니었을까. 잠을 설친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 KBS는 또 재난 주간 방송사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북 경주로 가봅니다. 오늘 새벽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네요. 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최대 진도 5 정도의 이 진동이 감지가 됐고 울산에서는 진도 4, 경남과 대구, 부산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남 지역 중심으로 흔들림이 감지가 됐지만 충청 지역까지 감지가 되면서 전국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적으로도 이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100여 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경주 지역 주민들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7년 전 2016년 9월 국내 역대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흔들리는 시간이 좀 짧아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7년 만에 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진도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진앙지가 경주 외곽 지역이에요. 네. 경주시 도심보다는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한 경북 포항 이쪽 남구 쪽이나 울산시 북구와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진 직후에는 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 포항시와 울산시 시민들도 강한 진동을 느끼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가동이 됐고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전 8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다. 특히 이제 경주 이 지진 진앙지가 월성 원전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네, 다행히 월성 원전이나 간포댐 같은 주요 기반 시설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부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또 여진이 이어지는지 시설엔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또 재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자, 긴급 재난 문자에 많은 또 국민들이 가슴을 썰어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른 오전에 새벽 한 5시경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 아마 잠에서 깨셨을 텐데요. 지진 발생 후에 2초 만에 우리 관측 기관들이 관측을 해냈고요. 그리고 발생 8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기 때문에 네. 오전 4시 55분 거의 직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륙 지진의 경우 규모가 4.0 이상이면은 발생지가 어디든 간에 전국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규정상. 네. 그래서 아마 전국의 모든 분들이 재난 문자를 받아보셨을 것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 새벽 5시경이니까 잠에서 깨다 보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정부가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이런 긴급한 알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또 피해를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는 항상 조금 과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예방책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긴급 재난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박종희 기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수도권과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이번 지진도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느꼈어요. 이 계기진도 같은 경우에 경북이 5로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고, 또 울산, 경남, 부산은 3 또는 4를 기록했는데 이게 3만 돼도 실내 건물에서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현저히 느낄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 대구, 대전, 전북, 충북 여기가 2를 기록했는데 이 2 같은 경우에도 조용한 상태의 건물에서는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 지진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이 당국도 지금 경계경보도 발령이 돼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더 이제 지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항상 확인하고 어떤 재난 문자를 받을 때 잘 또 대응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안타깝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치 실패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판세를 잘 못 읽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 60표 정도는 최소한 확보했다. 그래서 1차 때 사우디의 이 선정을 저지하고 2차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계속 그런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됐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최소 저지선은 확보를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의 이제 판단과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지한다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던 그런 국가들까지 등을 돌린 셈이 돼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가지 이제 외교와 우리 정부의 외교 이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밀린 게 아니냐.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우디의 지원책, 물량 공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사우디의 물량 공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지한다라는 국가들을 믿고 어떻게 보면은 집토끼는 확보했다.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전략도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유럽 순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덕수 총리나 우리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전략적인 미스가 드러났다. 결과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직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한국이 사우디를 압도했다. 이번 PT 결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3차 발표가 끝난 뒤에 우리가 기선 제압을 했다는 관전자들 평가가 쏟아졌다. 객석에서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처럼 브라보라는 함성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나왔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많은 표차, 90표 차가 나는 1차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전략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PT나 이런 준비 사항을 볼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좀 뭔가 촌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오게 되고 또 부산의 미래의 모습과 어떤 역량을 홍보하고 부산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의 모습만 PT에 나열된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홍보도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좀 너무 늦게 뛰어든 거 아니냐 엑스포 유치 전에 네. 이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표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놓쳤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2025년에 같은 아시아 지역인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또 열리기 때문에 다시 또 아시아에 열리긴 또 쉽지 않았다 이런 진단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무거운 표정으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은 서울과 부산 양축으로 국토 개발을 또 추진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계속 하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 개최 실패가 알려지고 대통령의 사과가 어제 오전 11시 50분경에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또 이례적으로 빠른 대통령의 직접 사과 그리고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면서 책임론을 강하게 또 표명을 한 점이 조금은 좀 이례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후에 직접 이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앞에 선 것은 지난해 10월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로 처음일 정도로 그만큼 대통령이 굉장히 이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을 알 수 있는 점이고 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실망감이 좀 크고 이게 또 자칫하면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을 앞세우면서 또 적극적으로 좀 방어해 보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제 이 입장 발표에서 주목된 부분이 지역 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방금 음성으로도 들으셨지만 이 엑스포 유치와 무관하게 사실 이 엑스포 유치가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나 이런 재개발 사업 다른 재개발 사업에 조금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엑스포 유치가 무산이 됐으니까 좀 정당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엑스포 유치와 무관하게 원래 우리 정부의 기조는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 최근에 또 계속해서 그 방안들을 발표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이다. 이런 점으로 좀 긍정적인 프레임 전환을 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폭풍 전야는 여의도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예비 일정은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수년씩이는 것이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는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짬이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책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대치 국면으로 보이는데 과연 오늘 중요한 건 본회의입니다. 열릴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국회 운영 방식이나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를 보면 여야가 합의한 사항들은 최우선적으로 지킨다는 얘기는 해왔어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당시에 박강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본회의 일정이 11월 30일, 12월 1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이 합의대로 진행할 거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전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김진표 의장이 오늘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아니 이거 예산안 처리 12월 2일에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관례 전례대로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이지 예산안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위한 이런 본회의로 활용되는 이런 일정으로 합의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게 김진표 의장의 이 손에 잘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처리되면 국회 연자 농성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본회의 개의를 좀 물리적으로 애초에 막아보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논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 긴급 중진회의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긴급하게 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만약에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급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제 유력한 방안으로 이 연좌농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요. 어제 밤부터 연좌농성 얘기가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면서 물리적으로 회의 개의를 최대한 막아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예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법 위반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렇게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런 이제 조금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인용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냈습니다.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친윤 중진 김기현 지도부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는 정말 최후 통첩을 지도부에 보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사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죠.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핵심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걸 포함한 희생 혁신 안건을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당 지도부에 넘겨서 이제 받아달라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계속 당 지도부가 이 혁신위 제안들을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서 결정권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책임을 넘기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받아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이 저 자신부터 희생해서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해 일체의 출마를 포기하겠다. 일체의 출마를 포기하겠으니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고 한 것만큼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가면 네. 혁신위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7번째 연속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전망 발표됐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동결 결정을 한 것도 성장 부진 속에서 가계부채 같은 금융 불균형 이게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만큼 내년 경기 회복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올해는 3.5에서 3.6으로 올렸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뭐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경제 특히 우리 가계 주체들의 가계 민생의 힘든 상황이 또 예상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경제다. 어떻게 관리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로 해화동 로터리 방면 마로니에 공원 앞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점심시간인 만큼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상일에서 강일까지 막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계양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주춤하고요. 반대 목포 쪽으론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세제에서 진남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뉴스가 참 많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네요. 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건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인데요.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대표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로 작성을 했고 백원우 전 이 민정비서관과 이 박형철 전 비서관 이걸 거쳐가지고 황운하 당시 청장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거쳐서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공소 사실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황운하 의원에게도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 도망 우려는 없다,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라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황운하 의원과 이 송철호 전 시장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박정우 기자도 언급하기로 했지만 김기현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 울산시장이기 때문에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이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 후보가 당시 김기현 대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어제 판결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는 피해 당사자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게 됐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오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강경했어요.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정치 테러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지고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사마저 문재인 청와대가 막으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를 하면서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비위 제보와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둘 수는 없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 첩보를 넘기고 그거를 또 경찰에게 넘겨서 이첩을 한 게 전부이다. 이런 절차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봅니다. 최근 의료재단인 을지재단 산하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를 인수하기 위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이죠. 대주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요? 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연합뉴스TV 인수권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곧 을지학원 측에 처분사전 통지를 보낸 다음에 최종 의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최종 의결 가기 전에 을지학원이 신청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규 중앙대 교수 등 8명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 충돌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 변경 심사에 착수를 했지만 인수에 나선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 유상증자 뭐 자금 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 개선 같은 을지가 내세운 재원 확보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 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까지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셈이기 때문에 을지 학원 측도 일지 재단 측도 이제 철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그러면 YTN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네, 유진기업이 이 51% 출자한 유진 ENT가 한전 KDN이 이제 보유한 YTN 주식을 이제 가져가면서 YTN을 인수하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방통위가 사실은 이걸 보류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진그룹 측의 미흡한 이 보도 채널 운영 계획, 또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투자 계획 등을 더 확인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두 개를 놓고 보면 이 연합뉴스 TV와 YTN 이 상황이 좀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심사위에서 이 연합뉴스 TV 인수권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반면에 YTN 부분은 승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인데 방통위를 보류시킨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둘러싼 탄핵안 발의가 해서 오늘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을 좀 두고 뭔가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만 조절될 뿐이고 유진 기업 측이 YTN을 인수하는 쪽으로 갈 거다. 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온도차가 또 있군요. 네. 자, 방통위원회 관련해서 전체의 방청을 온 취재진을 퇴장시켰다. 이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방금 말씀드린 소식이 있었던 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통 이게 기자들이 또 전체 회의를 취재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만 갑자기 방통위 측에서 뉴스타파를 콕 집어서 뉴스타파는 취재할 수 없다라며 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뉴스타파 취재진이 방청 신청을 미리 받아줘 놓고 회의 시작 5분 전에 퇴장 조치를 하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이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뉴스타파는 출입 등록된 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출입 등록이 안 된 매체여도 방청 신청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취재를 해왔고 뉴스타파도 그동안 그렇게 전체 회의를 취재해왔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뉴스타파는 방통위가 뉴스타파에 뭔가 다른 악감정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전에 김만배 그렇습니다. 대선 영향 인터뷰 이 건이 또 걸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에 빠져 있는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 심의를 지금 방통심의위에 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뉴스타파도 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좀 각을 세워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방통위가 취재까지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뉴스타파는 비판하고 있고 이거는 언론 자유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방통위에서 그렇게 이유를 대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추론을 규정이 있다고 취소를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방통위는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명품 선물 수수 논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함정 취재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 개입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사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실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반발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도 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함정 취재를 통한 정치 공작 아니냐, 기획된 공작 아니냐. 왜냐하면 손목시계 그 카메라를 들고 몰래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또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이 유튜브 방송이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통령실 내부의 반응 중에는 조금 격앙된 반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재를 해서 영상을 찍은 목사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이력이 있다. 방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비하는 등의 이 공작금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아내야 된다.
선물 구입을 위해서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추정이고 또 과도한 얘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물 구입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다는 것이 이미 공개된 영상 보도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워낙 격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까지 나온 것 같고 서울의 소리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또 추가적인 보도를 예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선물 수수는 물론이고 본인을 마치 대통령처럼 여기는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또 추가적인 파문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또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뭐 강남에서는 많이 반기고 있는 소식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과세 인원과 과세액이 모두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의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일단은 지금 고지서가 이제 발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19만 5천 명에서 41만 2천 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액도 지난해 1조 8천억 원,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 줄어든 1조 5천억 수준이 됐는데 2020년과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의 주택 소유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익을 얻었고 더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이런 분석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세액을 보면 1조 6,700억에서 5,600억으로 1조 1,000억 원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특히 강남에 혜택이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뭐 종부세 세율 인하, 공시가 인하 같은 여파 때문에 종부세 인원수나 세액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기본 공제 확대 같은 영향 때문에 감세 효과도 고가 다주택자에 더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예를 좀 들어보면 시뮬레이션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잠실에 그러니까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의 한 아파트를 보면 이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가 44만 원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지난해 243만 원보다 199만 원 81.8%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 때문에 네. 기존 이 기본 공제액이 18억 원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내지 않는 상황까지 이게 맞게 된다. 그래서 아니 우리 세금이 부족하다. 세제 혜택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조세 형평성에 도움이 되겠느냐. 세수 결손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앞으로 주목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봉우 연구원 박정희 기자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909님 내일이면 12월이네요. 새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노래 신청합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All All 네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No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잘 알려진 동화 중에 지나가는 젊은이의 외투를 바람과 해 중에서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죠. 이 동화에서는 해를 인격화해서 표현했는데요. 자, 그럼 해님과 해 밑에 사이시옷을 쓰는 햇님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없는 해님이 맞습니다. 여기서 해 뒤에 붙은 님은 전미사인데요. 이것이 포함된 말은 파생어로 보이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앞말에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해와 빛이 합쳐져서 나온 합성어인 햇빛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전미사 님은 달님, 별님, 토끼님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해서 높이거나 다정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또 전미사로 사용되는 님은 회장님, 교수님처럼 직위나 직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높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과 같이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여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님이 의존명사로 쓸 때는 홍길동님과 같이 사람의 이름 다음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것인데요. 씨보다도 높임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말에 바로 붙여 쓰지 않고요. 띄어서 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겨울의 전형적인 날씨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낮은 한겨울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인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 0도, 강릉 5도, 대전, 전주 2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왔는데 이 서해 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해기차에 의한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지역으로 2에서 7cm, 전북 서해안은 10cm 이상 오겠고 제주 산지 쪽은 5에서 10,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쌓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는 최대 3cm,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1cm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4, 5m 안팎까지 파도가 높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너울성 파도가 높아집니다. 한편 동해안 쪽 건조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은 물론 부산과 경남, 울산, 충남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지진은 최근 5년간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7번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 정책을 관장할 정책실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고 과학기술수석 신설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원 캐스터도 뭐 게임 하거나 혼자서 뭐 시간 보낼 때 즐기는 그런 게 취미가 있죠? 네, 게임도 가끔 하긴 합니다. 네. 총 쏘는 게임. 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적어도 그런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인데 뭔가 짜증나는 것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좀 더 힘들어질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젠더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기업 관계자가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그런다. 내용의 글을 올려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이제 시사본부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 애니메이션 제작사죠. 스튜디오 뿌리가 제작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의 홍보 영상에 일명 남성 혐오 손모양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비슷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겁니다. 지난 26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여대 출신은 서류 전형부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자신이 실무자라서 서류를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여대 나왔으면은 자기소개서조차도 읽지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커뮤니티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직장 인증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지만 가입할 수 있고요. 네. 글쓴이의 직장명이 그대로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죠. 왜 여대를 나왔으면 그 여대가 존재하고 또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조차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리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곧바로 성차별 논란이 일어났고요. 고용노동부에 26일부터 한 나흘간 무려 2,80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한 사업주는 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부는 해당 기업 등 한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재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피아노죠. 많은 집에서도 이제 뭐 피아노, 뭐 오르간 이런 또 음악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이 피아노가 버리기도 어려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 또 90년대에 붐이 됐을 때 집에서 뭐 이런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 많이 들렸죠. 띠리띠리띠리 정말 많이 들렸죠. 피아노들이 이 최근 들어 불티나게 팔렸던 피아노들이 최근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요. 요즘은 피아노 소리 듣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 업체를 통해서 피아노를 처분하려면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을 받고 팔 수 있었던 쓸만한 피아노들이 네. 이제는 10만 원 안팎의 처리 비용을 오히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아노를 팔겠다라는 공급은 지금 어마어마한데 수요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업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쳐서 다시 팔 수 있었던 피아노도 이제는 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부셔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한 절반 이상을 중고로 팔았는데 요즘에는 한 10대가 들어오면 8대 정도는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박지원 캐스터도 뭐 당연히 피아노를 또 배웠겠죠. 배웠죠. 저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피아노를 치던 집에서도 안 치게 되면 그 위에 자꾸 물건 올려놓고 그렇죠. 빨래 널어놓고 공간 차지하고. 자, 갑자기 한때 중산층 가정의 필수품이었던 이 아날로그 피아노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 피아노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발표됐던 2023년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9월에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도 14.6%나 감소했는데 이게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2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는 예체능 교육 시장인데요. 최근 한 5년간 학원의 현황 들을 보면 서울의 시내 피아노 학원 수가 2019년에서 올해까지 한 12% 넘게 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피아노를 수입해왔던 중국 시장의 판로가 막힌 것도 단기적으로는 피아노 시장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 1980년대에서 90년대쯤 피아노 사주기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렇죠. 자녀들한테 피아노 선물 이게 그렇죠. 정말 꿈과 같은 또 선물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한 2010년 이후에 중산층 사이에서 피아노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때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요즘 중국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데다가 중국 피아노 수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사실상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저는 피아노를 쳐보지는 못했고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와 피아노 저장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100% 친환경 연료만을 이용한 여객기가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다고.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영국의 네.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의 보잉 787 기종 여객기인데요. 영국 히스로 공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한 약 5,530km 거리의 비행 끝에 무사히 같은 날 오후 미국의 존 F 케너디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50톤의 지속가능 항공유가 실려 있습니다. SAF라고 영어 약자로도 사용이 되는데 네. 이게 뭐냐? 폐식용유나 음식 쓰레기, 생활 폐기물, 농작물로 만든 친환경 대체 연료인데요. 기존의 항공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무려 70% 넘게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획기적이네요. 엄청나죠? 네. 지금의 SAF는 주로 기존의 항공유와 혼합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상업 여객기가 온전히 SAF만을 연료로 사용해서 장거리 비용에 성공한 거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연료. 그렇다면 이제 승객들까지 탑승하고 다니는 그런 여객 항공기로도 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난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가격도 일반 항공유보다도 3배에서 한 5배는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번 비행은 항공산업의 탄소 중립을 모색하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진 행사고요. 이번 비행에 동참했던 이 버진 애틀랜틱의 창업자 역시도 SAF가 상용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점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친환경 연료 빨리 좀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때 옆에 있던 여성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려냈다고요.
네,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CCTV 화면을 보면 1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때쯤 남성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여성은 안도하면서 와락 껴안거든요. 백화점 측에서는 신속하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갈 정도로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동영상 보신 분들 같으면 걸어가다가 갑자기 쿵 하고 넘어져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사실 미리 좀 숙지돼 있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여자분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뭔가 직업과 관련될까 궁금해요. 맞습니다. 거기서 힌트가 있고요. 예. 사실 쓰러진 남성은 협심증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이 압박감인데 협심증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의식을 잃은 뒤에 만약에 빠른 대처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남성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지면서 유모차의 머리를 박으면서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임상 전담 간호사였고요. 지난해 이 쌍둥이를 낳은 뒤에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원정 간호사인데요.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의식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간단한 진료만 받은 뒤 바로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고요. 누리꾼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쌍둥이는 좋겠어요 천사 부모님을 만나서 몸이 먼저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난 후에 가족처럼 어르신을 꽉 안아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천사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가 이런 분 칭찬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용인 세브란스에 근무하는 이원정 간호사. 네. 병원장님께서도 좀 크게 포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9200님 대구 안 되고 밀다가 박원석 전 의원한테 혼나더니 이젠 와 피아노로 미시는 건가요? 네. 김명수님 분하다 웃어버렸다. 웃으면 좋은 거죠. 소문 만복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소장님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춥긴 좋아요. 해도요. 엑스포도 유치가 불발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걸 또 간절하게 원하셨군요. 원했죠. 저도 원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봤는데요. 네. 온 국민이 다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새벽까지. 아닙니다. 네. 댓글에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많이 있네요. 배종찬 소장님처럼 진행을 해야 된다. 중립이라 너무 좋다. 네. 그런 댓글이. 무거울 중이에요? 가운데 중이에요? 가운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 기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빅데이다 이런 이야기, 폭풍전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게 된 거죠? 네. 일단 현재까지는 열리는 걸로 했고요. 네. 이 합의사항은요. 의사 일정은 홍영표 원내대표 전에 박홍원 원내대표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 합의할 때 이때는 30일 2월 1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합의한 대로 진행한다. 원칙대로 한다. 이거예요. 네. 이 시간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1시 반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고요. 2시부터 이제 본회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계획은 뭡니까?
열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뭐 이미 의장님께서 열기로 했으면 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이고요. 네. 의사일정에 포함된 거고 물론 이제 로텐도에서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을 가지고 항의하거나 뭔가 좀 정치적인 액션들을 할 수 있지만 본회의는 열린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뭐 지금 뭐 탄핵안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다 뭐 막아설 이유가 아닙니다. 법안 처리도 다 해야 되고 헌재 소장 뭐 임명 관련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위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기후 특위 뭐 등등등 많은 중요한 분들이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열려야 됩니다.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텐도웰에서 연자 농성도 할 수 있다. 이런 탄핵은 말이 안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이 이런 적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시 반부터 의총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헌재 소장 것만 처리를 하고 본인들은 본회의에서 좀 퇴장을 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반발을 할 텐데 국회의장 이렇게 사회를 못 보도록 저렇게 막는 것, 물리적으로 막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국회 선진화법 있잖아요. 또 이게 그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안들도 그렇고 성재 부대변인 방금 전에 이제 장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해서 넘겼으니까요. 예.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기후위기 저출산 관련된 특위들이 구성돼서 지금 돌아갔던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고요. 더 이상 뭐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을 일인가 싶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탄핵 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자, 하여튼 이 총선 때까지 여야 간 대치 국면은 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향후에 이런 방통위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물론 이게 뭐 과도해 보일 수는 있죠. 여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제출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그리고 제2의 제3의 이동관이요. 그러면 나를 막아도 방송 자각은 계속된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게 본인 스스로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저는 자꾸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솔직히 이제 마지막 공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가가 아니라 나중에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후대에서 어떠한 방통위원장으로 평가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무리하게 절차를 좀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 앉아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게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후대 평가가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평가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네. 탄핵을 하는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또 두 검사에 대한 탄핵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뭐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것을 뭐 어떻게 막든지 아니면은 반대 논리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탄핵으로 가서 헌재로 가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든지 그런 절차와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거지 너희들 탄핵하지 마! 막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한 민주당이 검사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정섭 검사도 계속 탄핵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국회에서의 과도한 힘자랑이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이. 절제가 해주세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장선철 소장의 의견도 있는데요. 탄핵은 절제되면 맞죠. 그런데 왜 입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마지막 절제해야 될 탄핵을 이렇게까지 쓸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정부 여당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협치 좀 말로 하고 대화로 해서 가면은 탄핵을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지금도 야당하고 협치 생각도 안 해요. 거론도 안 해요.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검찰 지금 내부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대놓고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에서라도 이렇게 본보기로 한 2명이라도 탄핵을 해놔야 검찰들이 내부적으로 자선 기능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 갑자기 그래도 국회에서 탄핵한다니까 좀 입장을 바꾸잖아요. 이정섭 검사 직무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법부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자주 탄핵에 대해서 좀 너무 남발하는 듯한 것도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현 정부가 너무 이런 입법부의 과도한 입법권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면도 있다. 저는 근데 이정석 검사 탄핵의 주요한 명분과 논리가 뭐였냐면은 민주당이 아니 이정섭 왜 이렇게 비리 혐의가 많고 의혹이 많은 사람을 직무 정지도 안 시키고 감찰도 안 하고 왜 조사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섭 정도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다니까. 이재명 당대표 대북 송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일단은 직무 배제가 됐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국감에서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즉시 직무 배제를 했었으면 탄핵까지 안 갔죠. 아니 지금 배제했으니까 아니 근데 뒤늦게 탄핵한다니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정석 검사에 대한 한 사람의 개인의 탄핵보다는 검찰 전체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자성해라. 자극을 주는 게 좋은데 제발 좀 자성해라. 자성과 자극을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오해를 받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도 70명 중에 69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오늘 또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자, 근데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은 처리하지 않는다.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바로 50억 클럽에 대한 바로 특검인데 이건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특검의 시간을 당시 원내대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12월로 얘기했던 적을 제가 기억합니다. 12월 말. 네, 12월 말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론과 그다음에 예산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그 특검은 따로 좀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그런 스케줄을 짠 대로 가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에 추가할 부분들이 좀 생겨버렸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러니까 명품백 그 영상 사건인데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함정 취재다 어쩌다 논박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뭐 딥페이크도 아니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특정인으로부터 명품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다. 받아왔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함정 취재를 했던 최 목사께서의 그 동기가 인사청탁 부분들의 제보를 받고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돼서 그 내용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냐.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오랜 또 경험이 있으신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튜브 매체의 취재가 또 함정 취재다, 몰카다, 또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파만파 또 커지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독수독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정 취재를 통해서 그냥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건 위법한 거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일반인한테 어떠한 고가의 백을 받았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뭐 국민의힘 쪽의 일부 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좀 항변을 하던데 북한의 공작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보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영상을 좀 봤을 때 몇 가지 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백 받으시는 것도 문제였고 거기 단어들 자꾸 왜 이런 걸 사오세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뭐 이제 좀 나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지면 내가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북한 주민 수용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언급할 게 없다, 코멘트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거보다는 보다 좀 명백하게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가 만약 고가의 백을 받고 나는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은 국민의힘 분들 보수 우파 쪽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바로 탄핵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이번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발빠르게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런 일 사과하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소영주 부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통화 내용을 듣고 증거 채집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뭔가 가려진 것, 밝혀진 내용이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입한 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흐름과 취재 방식들 저도 이제 기자 생활 해봤을 때는 뭔가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제보를 확인했겠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방식으로 취재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함정 취재다, 함정 교사라고 보통 뭐 법률 용어를 하던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중차대한 범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마약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잠입이라고 하죠. 함정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범죄를 밝혀내는데. 아까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한 대로 범죄적인 부분은 범죄적인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가 어떤 일반인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자꾸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자주 받아왔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어떤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 수사에 대해서 최 목사도 처벌을 각오하고 국가의 이런 운영 방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법적 경우에서 다투시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검으로 가게 지금의 특검에다가 이걸 덧붙여서 가게 되면요, 이건 일파만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조치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시스템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실에 건의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부속실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게 지금 완전히 손 놓아지게 된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시스템적으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호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좀 문책이나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시작한 이후에 9월 달이잖아요. 작년 9월 달. 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러 가는데 무슨 백도 들고 가고 시계에 이런 몰카 기능이 있는 그런 거를 제대로 검수를 안 했다? 그 경호상의 문제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런 아주 중요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배우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 이런 걸 하면서 받는 것들, 뭐 발언들.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 문재인 대통령의 와이프였던 김정숙 여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 벌써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이나 내려와라 막 정치 공세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가 이상하다, 의아하다. 민주당도 왜 조용한지 그러니까 보도는 모르겠어요.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혁신입니다. 자, 최후 통첩을 한 날이 이제 오늘이고요. 디데이가 오늘입니다. 혁신위가 영남 중진 또 지도부의 불출마 또 험지 출마에 대해서 희생 권고안을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공식 안건으로 최고위에 보고하면 최고위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러니까 화답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인 위원장은 나는 선거에는 불출마한다. 다만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뭔가 이제 욕심이 좀 들어가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최고위원회에서는 화답은 할 것 같아요. 그냥 반대, 안 돼, 혁신위안 우리가 거부하겠어, 부결 이게 아니라 질질 끌 것 같아요. 아, 우리 좋은 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관위가 구성되면 공관위에 이런 사항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퉁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바로 내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서용주 부대변이 보기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 네. 평가를 하는지 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든 비대위든 빨리 결단해야 된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역할을 해 주십사 문자를 직접 보냈다고 밝혔는데 네.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장관이 좀 빨리 좀 나서달라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우리가 늘상 그래왔잖아요. 소통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다음 2인자다라고 뭐 그냥 내심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현 위원장이 저번에 한번 용산의 의중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하셨다가 좀 조용해지셨는데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을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혁신이 동력이 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은데 지금 박수 소리도 멈춘 것 같고요. 곧 있으면 야유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인현 혁신위원장이 뭔가 마무리를 빨리 해놓고 문을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충심어린 조언이고요. 처음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한동훈 장관까지 끌어들이면 모양 빠질 공산이 크고요. 저는 지금 봐서는 이거 안건 못 올릴 것 같아요. 최고위에. 네, 뭐 저기 중진 의원들 불출마하라고 안건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아마 검토하겠다고. 네, 검토하는 정도까지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 이야기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이 이야기한 마무리가 아니라 더 이제 이 혁신이 본인의 역할을 열어두기 위해서 공관위원장 본인 추천해달라. 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은요 본인이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선가 이렇게 좀 결정이 돼가지고 자 혁신이 활동 잘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 개혁공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르르듯이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저 시켜주세요. 이거는 그게 안 될 분위기니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혁신위가 떴을 때 이게 인유한 위원장 부적절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갑자기 야구 선수로 변해서 구원 투수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인유한 위원장이 어쨌든 뭐 의사로서 사회 존경받는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이분 정치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의 화려한 개인적인 드리블 플레이로 여러 주목은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속빈강정이 된 것이 아니냐. 또 개인적인 말실수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좀 깎아먹은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의 어떠한 권위를 갖고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장성철 소장의 여의도 안테나는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질문은 그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면은 제가 목요일날 출연하는데 그 전에라도 제가 나와가지고 살짝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PD님이 허락하시면. 그 전에라도 나올 일은 딱히는 없을 것 같고요. 아유, 저를 거부하세요. 자, 민주당 관련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네네. 자, 오늘 뭐 한입뉴스도 그렇고 다른 코너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 재판부의 결과입니다. 1심 선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판결 내용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뭐가 아쉬워요, 근데? 뭐가 아쉽냐면요. 네. 이 수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겐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 말하자면 이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가지 축으로 흔들면서 대선의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가 돼서 나왔는데 저는 뭐 1심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정치권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최은순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에서 1심 그 유죄가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 정치 수사다, 뭐 법원의 자아 편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자, 입증이 됐죠. 국민의힘 대변인 잘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건 존중하면 되고 1심이기 때문에 아직 2심 항소가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검찰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2심에서 잘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종석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이해 당사잖아요. 아무리 국민의힘 대표라 하더라도 본인이 재판의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시켰어요. 이해 당사자라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는 장 소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점은 아쉬워요. 김기현 대표가 그냥 어쨌든 본인이 이긴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본인은 좀 말을 아끼고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 시장 당선되는 게 내 뭐 꿈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징역 3년 받았는데 법정 구속 안 한 것은 상당히 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조국 민정수석 몰랐을까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조국 수석한테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넘겨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권력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한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것을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좀 아쉽다, 뭐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에서 그냥 이분은 제명시키든지 탈당시켜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20 남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30 나올 때까지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요? 20까지 봐야죠. 뭐 공천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니 민주당이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거나 뭐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정당이 아니니까 이 정도 1심 나와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2심 가서 조금 더 한 징역 2년 받고 3심 가서는 뭐 1년 받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형량 줄여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뭉갤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앞서 나가는 게 이걸 가지고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고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재판 자체로 해서 가는 것이고 당시에 이미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뭔가 좀 그 유죄 판결에 나오니까 이걸 갑자기 소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해라? 그러면 뭐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관련된 뭐 장모나 배우자 관련해서 하면은 다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쟁화를 하지 말고 재판은 재판대로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장 소장님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반복된 말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 당선되는 게 꿈이야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을까? 그거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합리적 의심들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말고.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면 모든 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선거제 개편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당 출연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신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을 막아야 된다. 또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의
또 지역구까지 걸고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또 발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멋있게 지면은 무슨 소용이냐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의총에서 이 부분 논의될 것 같은데 성주 부대변인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참 이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원칙론으로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얘기하는 민주당이라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알아새겼으면 좋겠다. 정치의 모든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 무심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것들은요. 한순간에 하나를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격결히 약속을 지켜가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승부 그다음에 손에 쥘 수 있는 감 때문에 큰 어떤 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뭐 4, 5년 뒤에 재집권 아니면 뭐 말하자면 정권 탈취를 할 때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성주 부대변인은 국민들과의 약속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대로 연동형대로 가면 좋겠다는 아니 그걸 약속을 뜻인데.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정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원칙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말도 10분의 1은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뻔히 불리한 줄 알면서 이거를 꼭 그렇게 가야 되냐라는 제안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한 가지를 좀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180석을 갖게 된 것 중에 이거 비례로 갖게 된 게 몇 석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구를 160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형이 당시 준연동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한테 신뢰를 받으면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실리를 따져서 10석, 12석을 더 가져오려고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입니다. 성주 부대변인 이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또 의중이 얼마나 또 반영될지도 의총 결과로 좀 오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이 얘기 안 해요 저는. 장 선생님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자 대통령의 이 사과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부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개발 사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도 2035년까지였는데 2029년도로 땡겼잖아요. 연결 도로, 북한 개발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시점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부산 민심이 야 국민의힘 내년 총선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발빠르게 사과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왜요? 자, 이재명 대표 내가 비판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3시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일 출연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서영주, 장성철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발언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주 LG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김 박사님 목소리가 들어갔을 텐데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이야기 불과 뭐 하루 이틀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안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김 박사님도 뭐 간절하게 또 유치 성공하기를 또 기원을 하셨을 텐데, 네, 또 LG에서도 상당히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또 큰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발표는 2030년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자, 사우디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뭐 글로벌 인지도도 높이고 또 많은 국가들을 만나면서 신시장을 개척을 했다 이런 또 평가도 받고 다른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다른 성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신시장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글로벌 신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확충에 도움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뭐 고속도로나 항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외교적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깔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관리를 잘하고 활용을 잘 해야겠죠.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 인프라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또는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신흥국들, 저개발국들을 많이 만났고 그쪽과 이제 접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그 엑스포 이제 개최지 결정 직후에도 우리 외교적 혼선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메시지 같은 게 굉장히 잘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번 그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과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그리고 유치전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한 많은 그 ODA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정말 외교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싶다면 그 나라가 우리를 지지했든 뭐 사우디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약속했던 그런 ODA 패키지들을 잘 시행해 나가면서 좀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일단 그 다음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기업들이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글로벌 시장이 혼란스럽고 이제 세계 시장도 좀 장벽을 높이고 또 공급망도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때죠. 예,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요즘 흔히 말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활동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리 보면 특히나 이제 서구 선진국 기준으로는 정부와 기업은 멀면 멀수록 좋다. 정부와 기업의 관리 좀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난 한 30여 년간의 글로벌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달라지면서 이제는 선진국들도 자꾸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에 개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슬슬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난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 정부와 또 우리 그 이제 국민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금으로도 도와주고 또 낮은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대기업들이 또 갚아가는 의미도 있고 즉 당장의 어떤 이익, 뭐 당장 해외 시장에서 뭘 얻어낸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대기업들이 그동안 좀 안 좋은 그 인상을 줬던 것도 조금씩 치유를 하고 또 그렇게 씨를 뿌리고 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좀 실험을 해본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웠느냐도 참 중요한 것 아닌가. ODA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외 지원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얼마나 또 유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난 정상만 해도 96개국 11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뭐 대서양 도서국, 카리브 연안국,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이런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주로 어떤 도움 또 어떤 관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대표가 어디 해외에 나와서 누굴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뭐 물건을 팔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에 관계를 만들고 길을 뚫어두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의 방문 또는 어떤 정상끼리의 만남 이전에도 많은 그 길을 닦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후속 작업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들이 잘 안 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
만들어졌고 또 내년에 이제 아마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을 많이 찾을 텐데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원의 보고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많은 약속들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고 특히 이 ODA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과거 선진국들의 이제 전유물이었습니다. 네. 이걸 좀 따져보면 약간 서글픈 역사가 있는 게 보통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이 피식민 지배 국가들에게 일종의 빚을 갚는 것처럼 즉 과거에 우리가 착취를 했으니까 그걸 좀 갚는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도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좀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뭐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아프리카나 그런 저개발국에서 무슨 그런 착취를 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ODA는 훨씬 더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훨씬 더 이 경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저개발 국가들과 잘 만들어가는 게 어쩌면 지난 2년간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그냥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잊어버리는 그런 또 상황이 안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과제가 더 많다. 또 막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참 기업들이 많은 활약들을 했습니다. 뭐 LG, SK 또 삼성 등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얻은 것도 많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것 아니냐. 네. 뭐 이탈리아나 사우디와 비교할 때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런 국제적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성공을 하면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실패하면 수업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수업료는 사실 조금 지불하고 많이 얻으면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료가 컸냐 작았냐는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에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좀 포기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돌아보면 이제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 기울이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또 당연히 했어야 될 것들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지금 이번에 그 만난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우리의 공급망의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 요즘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고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형성돼 있던 관계들을 더 탄탄히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엑스포 때문에 그 전자 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후자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그 지난 1년 반 거의 모든 정부와 대기업들이 영향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신흥국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야, 이거 작은 도시 하나 만들 정도일 텐데 이런 느낌의 좀 그 물량 공세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이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앞장섰던 외교부라든지 산업부 이런 곳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치는 못했지만 사우디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또 밀접하고 또 끈끈한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 또 총리와의 관계도 또 각별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치는 못했지만 사우디가 엑스포를 유치하고 또 네옴시티도 있고 2034년 월드컵까지 유치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중동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호재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데 예. 이 부분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호재다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호재로 만들어야 한다. 네. 이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운동 경기도 그렇고 보통 이제 패자가 승자를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 이제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그런 축하 메시지를 낸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우디에게 있어서 2030년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그 이제
공식 지도자로서 좀 취임하는 걸 기념하기도 하고 또 사우디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20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커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엑스포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느냐 패배했느냐보다는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탈탄소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석유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산유국인 사우디가 석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제조업 역량도 약하고 특히나 그런 2차 전지나 그런 클린테크 관련된 기술들이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과 같은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테고 오히려 이번 그런 어떤 경쟁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매끄럽게 관리하면서 패배했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빚진 마음으로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조금 아쉽고 이제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우디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한국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준비된 파트너라는 것을 좀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추진하기로 했던 그런 여러 인프라 사업 계획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북한 부지 개발 도로 철도 사업 정치권은 또 정부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욕을 또 내세우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인프라나 또 비용 지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특히나 부산 지역에서 이거를 열심히 밀어붙였던 이유도 이런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건너뛸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 없어졌으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야겠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처럼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여러 절차들을 이제는 원칙대로 거쳐야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엑스포 이외에 다른 이유로도 그런 어떤 사업들이 과연 경제성을 갖는지 그리고 부산과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시간이 한 40초 50초 정도 남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한국은행이 이 3.5%로 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자, 과연 이 금리 동결 또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 등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게 참 두 얼굴의 메시지입니다. 그 미국이 금리를 이제 내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안정된다는 얘기고, 근데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요즘처럼 우리나라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 금융시장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지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김 박사님 때문입니다. 김영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내일 긴박한 정치 상황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